채널 43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농협 351-0996-8066-13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재원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 미국의 채금 문제와 그 화해운동 이것을 같이 좀 다뤄볼까 했는데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미국의 채금 문제도 2시간 갖고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운동을 빼고 미국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내리 가려고 합니다. 혹시 화장실 가면 중간에 갔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사상을 취재 조사를 한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사상의 원뿌리는 뭘까?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것이 두 단어예요. 하나는 383 그리고 하나는 냉전. 이 383과 냉전이 4.3을 뭔가 말을 못하는 그런 풍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8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진짜 38선이 이렇게 획정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민족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민족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이름 없이 그어진 것이 38선이거든요. 사실은 38선의 그 획정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말기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죠. 사상자가 계속 나니까 미국 쪽에서는 소련 쪽에 계속 욕을 하죠. 너희들도 연합군으로 참전을 해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자. 그런데 소련은 그래 하겠다 하면서도 금방 참전할 듯 이렇게 하다가 시위를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주 벌판에다가 150만이라는 대군을 배치해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는 거였죠. 그런데 45년 8월 6일 뭐가 터졌죠?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터져요. 이제 소련이 참전을 안 해도 미국이 승기를 잡고 전쟁은 거의 끝날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틀 만에 8월 8일 날 소련이 우리도 참전한다 이렇게 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미군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우리 동맹국으로 빨리 참전해달라고 요구하던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났거든요. 이걸 어디서 저지를 않으면 일주일 사이에 부산까지 올 판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그걸 이제 어디서 저지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젊은 두 대령이 한반도 지도를 보다가 383을 이제 발견하고 그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학설에 의해서는 처음에 39도를 생각도 했대요. 이게 39도거든요. 그런데 39도 갖고는 소련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38선까지 이제 선을 하나 딱 그은 거예요. 딱 그거 보니까 땅은 북쪽이 많고 넓고 그러나 인구는
남쪽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경성, 서울이 38선 이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가 이제 그 미국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38선에서 저지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급히 소련에 연락해요. 너희들이 참전해서 참 고마운데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너희들은 38선까지만 와서 무장 해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미군 본대가 지금 오키나와에 있지만 올라가서 38선이 남은 우리 쪽에서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 결국 38선이 그어진 목표가 뭐냐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예요. 하여튼 단순한 군사 분할선이라는 거죠. 그게 38선에 그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오케이 좋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동의 안 하고 내려와도 어쩔 수가 없을 건데 그 소련이 동의하면서 미국께서는 오히려 안도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8선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민족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인원 없이 그 두 고래가 그어놓은 것이 38선인데 그게 처음에는 군사 분할선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나중에는 정치 분할선이 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게 뭐야? 국경이 되죠. 참 이 38선을 보면서 왜 내가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2차 대전에 유럽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럽의 연합군하고 싸운 데가 어디죠? 독일이잖아요. 독일이가 45년 5월에 이제 패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후 독일 처리를 어떻게 했죠? 연합군 4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해요. 그래서 통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시아 돌아와서 연합군하고 싸우는 데가 어디? 일본이에요. 그러면 분할은 어디가 돼야 돼? 일본이 분할이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소련은 북해도, 홋카이도를 자기네가 점령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결사반대했지. 그러면서 한반도를 두통강경인 거예요. 이게 38선이 비극이다 하는 거고 바로 4.3도 이 38선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얻어 터진 거거든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또 억울한 점이 있어요. 자, 전쟁 후에 일본은 메가더 사령관이 통치하는 군정을 했죠. 38선 이남 남한은 하지 사령관이 통치했잖아요. 근데 두 통치를 하는 방법이 틀려요. 일본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할 때 매우 온건하고 온화한 정책을 썼어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전쟁에 어쩌면은 원수랄까 그 원죄가 있는 일본 천황 제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사에 보면 상당히 일본에서는 그 온건한 정책을 썼습니다. 뭐 공산당도 뭐 그냥 인정했고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하지 사령부가 한 거는 일본에 통치하는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좌우에 대립이 되니까 이거는 좌파는 하나의 적으로 추궁을 해서
엄청난 철퇴를 내린 거죠. 결국은 나중에 냉전 47년에 냉전이 되면서 이 38선이라고 하는 이남은 하나의 그 체제 전방이 됐고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 후방에서 원시 속에서 크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국제 상황을 보면 참 이 38선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 가혹한 뭐랄까 참 70여년이나 지날 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38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가장 논쟁이 심했던 신탁 반탁 이 논쟁이죠. 이것도 좀 살피고 가야 해방 공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 영국, 외상,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논의한 것이 모스크바의 삼상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크게 결정했는데 한국 문제에서 한국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최고 5년간의 4개국이 신탁 통제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 사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매우 왜곡되게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서 동아일보만 아니고 여러 신문들이 정반대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1번 문제는 거론도 안 하고 이 세 번째 신탁 통치를 하는 문제만 부각시키면서 뭐라고 왜곡했냐면 미국은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강력히 요구해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신탁 통치안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보도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 입장에서야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전후 사정을 몰랐을 경우는. 그래서 그냥 반탁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다시 신탁 통치를 받는단 말이야.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는 다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반탁 운동에서 앞에 말한 일본 문제가 없는 거야. 일본. 한국의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는 이것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남한 정부, 북한 정부가 아니에요. 남북 하나 된 통일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 신탁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대응했더라면 우리가 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민족 감정이 불질러서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자 김구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세력들이 반탁운동에 막 나섰어요. 그랬더니 과거 친일의 파티 그 대회에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반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까 일본 상황도 알고 하니까 이게 마냥 반대만 한 것이 아니네. 이걸 좀 검토해야겠다. 그래서 탈탁으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에게 찬탁이라는 것은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은 찬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국, 소련 3자가 합의한 이 안을 지지하고 지켜가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1946년 8월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38선 이남의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사회주의를 70%,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로 나와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좀 몇 분 계시죠? 왜 사회주의가 저래 많은 지지를 받았느냐 하면 이걸 일제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지식층들,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노선을 상당히 지지를 했고 또 항일운동을 그래도 끝까지 했던 부류가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적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계속 지지하니. 그래서 미군정도 하나의 노책으로 좌우합작이라고 해서 좀 여운형이라면 좀 좌파지만 온건좌파, 그 다음 김규식, 우파지만 좀 온건우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김구, 이승만 이러세요. 또 박헌영 세력들이 결사 반대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합작을 포기하고 이제 47년에 와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자유 쪽은 완전히 탄압하고 우익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발생된 것이 이데올로기 싸움, 좌우익 싸움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군정하에서 제주도의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간단히 살펴보면 제주도 민심도 안 좋았어요. 미군정에 대해서. 왜 안 좋았냐면 여기 나왔지만 첫째는 6만 귀한 인구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알겠지만 1920년부터 오사카하고 제주도에 전기 여객선이 뛰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전쟁 때에는 전쟁터에 끌려갔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 한꺼번에 6만 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였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정에서 실패한 정책 중에 미국 정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유판매제로 했다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일제처럼 공출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민심이 싹 돌았어요. 또 하나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아까 일본에 많이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일본과 혈액탄, 제주도하고나 혈액탄을 미군정이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불법화, 전에는 왔더니 갔다리 했던 그 교육이 불법화되면서 상당히 일본의 재산을 비축했던 그 제사람들이 재산이 제대로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무슨 밀수처럼 이렇게 밀수선 타고 이렇게 오게 되고 또 그걸 눈치챈 경찰이 놈들이 또 이제 끼어들어서 몰이 행위를 하고 또 나중에는 미군 장교들까지 끼어들어서 그의 단맛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무슨 사건들 있죠. 복지안 사건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니까 47년 2월달, 3월달에 보면 전국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주도는 모리베이의 고장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제주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민심을 잃은 것이, 미군정을 잃은 것이 바로 뭘까요? 친일 경찰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미군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일본 관리, 일본 군인, 일본 경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 됐는데 일제에서 일제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미군정 관리로 경찰로 군인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 통계에도 나왔지만 보십시오. 경찰은요. 교육급 이상 간부 82%가 총독부 경찰이란 말이에요. 어제 일제 순사들이 오늘은 미군정의 그 경찰관 입을 먹고 폭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민족 감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점점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 발포 사건이 생겼네요. 야, 이게 앞으로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사진을 확인해야겠다. 이거 이런 발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47년 발포 3.1절 발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상의 도화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45년 8월 해방을 맞아서 만세 불렸죠. 환희에 차 있었죠. 그런데 46년이 되고 47년이 돼도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나요? 미군이 통치하는 군정. 그래서 47년 3.1절을 개결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슬로건은 뭐였나요? 자주 독립국가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이다 전국이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충돌 사고도 있었지만 제일 큰 사고는 바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발포 사건의 경위는 대충 아시잖아요. 이 기마경관이 뚜벅뚜벅 말 타고 가다가 어린이 치여서 그대로 가는 바람에 이 군중들이 항의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6명이나 죽고 8명이나 다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자기네들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군중들이나 목경자들은 무슨 소리냐, 그 기마경관이 뺨소리 하니까 우리는 쫓아가서 항의한 것뿐이지, 응? 어떻게 비무장 민간인을 해서 정조전에서 총을 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경찰이 빵 공포 한 번만 쏘아도 군중들이 흩어진 상황인데 어찌 그렇게 민간인을 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물며 그 죽은 사람들의 신원을 보니까 젖먹이를 갖고 있던 20대 여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9세 난 농부, 이 사람들은 시위꾼이라고 누가 보일 수 있어요? 구역군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도지사라는 박경원 도지사도 발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위 행렬이 경찰 사고를 지난 다음에 했다는 것과 총탄의 피해자는 시위군정이 아니고 관람군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도지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우리는 정당방위 이것만 한대요. 그래서 열흘 후에 제주도민들이 총파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총파업은 세계 역사에서 저는 이런 총파업을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역민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뭐 관공서, 도청, 군청, 읍사무소를 비롯해서 검찰, 법원 직원들, 일반 회사 직원들,
상점이 문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심지어 제주 출신 경찰관 60명이 파업을 하고 이런 파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한마디로 제주 도민들이 거의 공분을 느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주 경찰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 발포한 경찰이 제주 경찰이 아니에요. 충청도에서 내려온 우문 경찰이기 때문에 제주 경찰관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되니까 경찰도 파본 거야. 자, 그런데 그 당시 우리를 통치하는 미군 정은 대령을 현재 파견해요. 그래서 그 지역 정세를 이제 살피는데, 그리고 대령이 정보 분석을 딱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이 발포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좌파나 우파나 관계없이 전부 격분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요. 두 번째, 이러한 분위기를 남로당 제주도당이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경찰이 반포에 도민들이 반대할, 또 좌파 세력들이 그걸 좀 부풀려서 하는 그런, 그러면 그에 걸맞는 두 가지 어떤 그 사후 조치가 나와 있는데, 사후 조치 딱 한 가지뿐이에요. 민심 수습은 없고 좌파 척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척결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조병욱한테 맡기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병욱의 두 가지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것은 조병욱은 민주투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됐었죠. 그런데 47년에 돌아오면, 그리고 48년에 가보면 조병욱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념에 묻혀서 한쪽으로만 가는 외박이 인간처럼 제주 사람들을 완전히 좌파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경무부장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경찰청장 같은 건데, 이분이 제주도 오자마자 파업 주모자를 잡아들이고 제주도를 그냥 빨갱이 섬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500명을 이제 구속시키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갔단 말이에요. 또 파업한 경찰관 전부 파면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병욱의 역할도 있었지만, 미군정 스스로도 이제 제주도는 이제 믿지 못하는 섬이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다 해서 레드 아일랜드, 붉은 섬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 경찰을 믿지 못하니까 육지 경찰을 보내고, 더욱 제주 민심을 자극시킨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의 파견이죠. 거기다가 자, 도지사, 경찰, 국장을 비롯해 그런 높은 지위가 아니고 중간 간부까지 제주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육지 서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1년 사이에 구속된 사람만 2,500명이나 되거든요. 더 참 이건 한심스러운 것이, 도지사를 이제 제주 사람을, 초대 도지사가 이제 제주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육지 전라북도에서 유해진이라는 사람을 도지사로 발령을 시켰는데, 이 도지사람이 목민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뭘 데려왔느냐? 서북 청년 학급 7명을 호위병으로 데려왔어요. 지사 관사를 전부 보초석에 만들어요. 이 양반 머리맡에는 항상 권총이 있는 거야, 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런데 정작
미군 보고서도 보면 이 유해진은 구구주의자다. 이거 미군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아주 구구주의자인 사람을 제주도지사로 보낸 거예요. 뭔가 이 민심을 수습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양반이 횡포가 아주 심했어요. 제주도 민심이 아주 떠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47년 11월 달 되니까 미 군정의 감찰부가 있는데 감찰부 중에 넬슨 중령이라는 사람을 제주도의 감찰관으로 보내요. 그분이 한 30달 살면서 모든 제주도 상황을 조사했는데 이 넬슨 감찰관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양심적인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나중에 넬슨 보고서라는 아주 장문의 그 감찰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에 이 도지사의 만행, 경찰의 어떤 행포, 유치장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적시해요. 그래서 딘 군정장관에게 4가지를 건의하죠. 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도지사가 경질시켜야 한다. 도지사를. 그 이유는 이 도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지하로 몰아가고 있고 일반 도민들도 좌파 동조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의 재임 기간에 경찰 테러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948년 3월 4.3이 생기기 한 달 전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딘 장군은 묵살해요. 자, 넬슨 감찰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주 유치장은 최악의 상태다. 10곱하기 12피트. 이걸 환산했더니 3.3평이에요. 여러분 3.3평 크기 알죠? 어린이 공부방한 크기예요. 그게 얼마나 가졌다고 했어요? 35명. 앉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처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붙여서 48년 3월에 와서 경찰이 더 강경하고 악랄해지는 거죠. 한 달 사이에 제주도에서 3건의 고물치사 사건이 생깁니다. 조천 지서에서요. 조천 중학생 2학년짜리를 거꾸로 매달려서 매질해서 죽여요. 조천 주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모슬포에서, 한림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민심을 다 훑으려면 촉촉해지잖아요. 벽단도 촉촉해지면 성냥개비 하나 던져도 불이 안 나죠. 근데 바짝 마르면 성냥개비 하나 던져도 불이 나요. 바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승만 정권이 독재 정권을 하고 선거를 부정하고 할 때 백성들이 불만이 이만큼 올랐지만 뭐라고 소리를 못 지르다가 마산에서 김주일이라는 학생이 한 사람이 학생이 죽음이 떠오르면서 목을 줘요. 그게 사유이잖아요. 저는 저희 생애에서 가장 강압적인 정권을 꼽으라면 저는 전두환 정권을 꼽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보안사가 앞세워서 우리 국민을 끽소리하지 못하겠어요.
국민들은 불만이 이만큼 올랐지만 우스소리 못 질렀잖아요. 근데 박종철의 학생의 죽음, 이한열 학생의 죽음, 이것이 폭발을 만들죠. 그래서 6월 항쟁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아무리 모르겠지만 48년 3월에 갔을 때도 자, 제주 사회는 물과 기름같이처럼 이렇게 갈등인 사회에서 중학생이 내맞고 죽고 이러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어려운 국문이 온 거예요. 어려운 국문.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남로당의 문제인데, 그러면 남로당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당이에요. 그것도 미군정에 공식으로 등록된 합법정당. 그리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가장 당원수가 많은 영향력 있는 정당. 이게 남로당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뭐 유일무이하다가 할 정도로 남로당 세력들이 그냥 주도한 거예요. 그에 상대되는 우익정당의 한국민주당, 한민당이 있지만 한민당은 제주도에 발도 못 붙였어요. 그게 이제 남로당의 정체인데, 이게 46년까지 47년도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다가 이제 47년 3월부터 냉전이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총 안 쏘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군정은 좌파 세력들은 계속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위축되면서 지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군정은 모든 허가를, 집회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허가를 이렇게 신청하면 그 내용이 전부 밝혀지기 때문에 단속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없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무허가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활동이 이제 되는 건데, 이런 제주도 상황이 되니까 48년 2월 말에 신촌에서 모여서 지도자 19명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응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일어나서 한번 싸우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혈기 왕성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장파들, 장려파들은 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군정하고 미군하고 우리가 싸운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피우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야 무사 미군하고 싸우기니까 저 악질 경찰, 악질 저 서청, 저 빌붙어서는 대청, 이런 걸 우리가 처벌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군이 경비대는 중립 지킬 거고, 미군도 함부로 못 나설 거 아닌가. 그렇게 우겨서 결국 12대 7이라고 무장 투쟁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무장 투쟁에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인직은 이 무장 투쟁의 그 명분, 통일 정부를 지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주도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부의 정세 판단이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4.3 취재반장이 돼서 4.3을 취재를 하는데 참 어디로 들어가야 좋을지 모르면서 이제 길을 헤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무장투쟁 지도부가 무슨 생각 갖고 이 일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 해봐야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장대 지도부에 했던 사람, 남부당 지도부 사람 다 죽거나 없어요. 그런데 수소문 하니까 일본에 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 사태를 이제 피해서 밀양에서 일본 땅에 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기를 들었느냐. 근데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재순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재순환. 여러분, 이재순환은 뭘까요? 자, 우리 조선 말기에요. 제주도에서 밀란이 딱 6건이나 발생돼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가 타격을 부려서 탐관오리를 하면 백성들이 참다 견디도 못하면 축착을 깎아서 관청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재순환도 그런 6건의 밀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재순환은 너무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1901년에 발생된 사건이지만 이게 관리하고 이 탐관오리하고 이 천주교가 신부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는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와서 포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제주도는 원래 당이 많고 우리 만팔집에 신이 있듯이 그 외래 종교의 전파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가 어려운 땅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쩌면 선교의 한 방법으로 그 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관리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세금 받아오도록 하고 해서 그게 이제 약간의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라. 이게 점점 신도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 받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앞에는 이거 뭐야? 완전히 이거 관에 붙어서 이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것이 이재순환인데 그리고 관급정을 수격하고요. 제주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 막 잡아들이고 300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300명 이상.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조정은 이 밀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육지에서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진압을 해요. 그 다음에 사후 조치로 2가지 일을 해요. 탕감오리, 문제를 일으킨 탕감오리를 처벌해요. 그 다음에 밀란의 우두머리, 두목 몇 사람을 처해요. 이재순환처럼 300여 명이나 처형했던 이 밀란의 얼마나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재수를 비롯한 3사람의 우두머리만 교수연에 처해있어요. 3사람. 그런데 제주 백성들은 우리의 한을 풀어줘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장교라고 해서 추앙을 하고 지금도 모슬포에 가면 삼의사의 비라고 해서 그 3사람 우두머리를 추앙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의 하나의 전례의 하나의 역사였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48년에 4.3을 일으킨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미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4.3 취재하면서 조병혁의 두 얼굴을 보듯이 미국의 두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민주주의를, 인권을 존중한 나라. 그런데 또 하나의 미국은 냉전 상황, 47년, 48년, 49년이 소련과 세계 땅을 갖고 땅 따먹기를 하는 그런 냉전 상황에서의 미국은 냉혹하고 진짜 어쩌면 저런 일들을 벌일 수가 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그게 제주가 휘말렸어요. 자, 우리가 4.3 사건, 4.3 봉기, 4.3 항쟁, 어쨌든 48년 4월 3일을 가리켜요. 근데 그때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무장대 350명이 12개 주소를 습격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 특별하지 않았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4.3 이전에 2월 말에 전라북도에서 몇 개 지석? 26개 지석 한꺼번에 습격당했어요. 3월이라는 전라남도에서 또 그래서 경상도에서. 자, 미군 정보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지금 미군에서 보고한 거예요. 1월 달에는 지서 습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경찰 관서 습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월 달에 125건, 3월에 114건이 생깁니다. 이건 제주도 상황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4월 3일날 12개 지사가 습격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찌보면 그런 일련의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2월 달에서 이 요동을 치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사실은 아까 47년 3.1절에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고. 그때부터 미국과 소련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47년에 소련이 아주 멋진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미군과 소련군, 양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얼마나 멋져요. 통일선가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은 거기에 속셈이 있어요. 무슨 속셈일까? 아까 봤잖아요. 46년에 여론조사한 거. 남한 있는 백성들도 사회주의를 다수 지지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북한 사람들은 더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양국이 빠져서 한국 국민에게 통일 선거를 했을 때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될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군이 그걸 몰라? 안 된다. 근데 미군도 고민하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제연합, 이른바 유엔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이게 47년도부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착시켜서 검토하도록 하자. 그런데 왜 미국은 유엔으로 갔을까? 쉽게 표현하면 유엔이 자기네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말빨이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5군데 중에 소련을 빼고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다 누구네 편이에요? 미국 편이야. 그러니까 유엔에 가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서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물론 처음에는 뭐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유엔에서 이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48년 2월에 따라와서 뭘 결정한다?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한다로 유엔이 결정해요. 그러면 소련이 반대하면 그 선거는 어떤 선거가 된다? 38도 그냥 남한 단독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 전국이 그냥 노동축죠. 그때는 김규식, 김구 선생이 결사 반대했고요. 좌파 세력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단쪽 조국을 세운다는 말이냐. 하나된 통일선거를 세우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죠.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 그랬죠?